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런 과학 생명과학 부분의 권주희입니다. 오늘은 53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량자원이라는 중단원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함께 먼저 살펴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대단원은 5단원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이라는 단원이고요. 중단원은 식량자원이라는 단원이지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6종에서 조금 남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식품안전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요 내용이 본문에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6종에서 특히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6종, 특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다뤘는데요. 그것에 대한 탐구학습이 있습니다. 오늘 요 내용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많은 기본 문제와 그리고 실력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건 이제 탐구학습이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교재 230쪽의 탐구학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6종의 방법 중에서 전통적 6종 기술이 아니라 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러한 6종 기술이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 대세는 뭐니 해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다 그랬지요. 자, 그 유전자 재조합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 생명과학 분야로서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목표는요. BT 유전자라고 하는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해충 저항성 유전자, 요것을 가진 식물을 만들어서 이 식물이 해충의 저항성을 갖도록 하자. 요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해충 저항성을 갖게 되면 식량 증산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약을 안 써도 되니까 환경 오염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얻기 위하여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 우리 맨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 BT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그 특별한 유전자를 이 식물이 갖도록 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이 BT 유전자를 얻어낼 생물이 필요해요. 이 BT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바로 토양세균인데요. 이 토양세균에 물론 이제 학명은 따로 있겠죠. 그랬을 때 이 BT라고 하는 말이요. 이 토양세균의 학명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BT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갖는 토양세균이 바로 여기 지금 준비물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되겠습니다. 이 토양세균이 BT 유전자라고 하는 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이 유전자를 뜯어내야 돼요. 자, 요럴 때 뜯어내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한효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제한효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요 효소가 발견되면서 선생님이 지금 발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효소가 발견되면서 이 기술은 지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잖아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아주 그 혁신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제한효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데 있어요. 제한효소라는 거는 뭐냐? 일단 유전자를 자르는 효소예요. 그런데 유전자를 그냥 마구잡이로 자르는 효소는 우리가 제한효소라고 안 부르고요. DNA 분해 효소라고 불러서 제한효소가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한효소는 그냥 DNA 분해 효소가 갖는 특성보다 중요한 특성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DNA를 끊어줄 수가 있어요. 끊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특정 부분을 인식해서 끊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제한효소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특정 DNA 부위를 또는 DNA의 특정 부위를 인식해서 자르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제한 요소는 한 종류가 아닌 거죠. 어떤 제한 요소는 요 부분을 인식해서 자르고 또 다른 제한 요소를 쓰면 요런 부분을 인식해서 자르고 그렇게 되면 처음 제한 요소를 사용하면 요 조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요소를 사용하면 요 조각이 나오고 만약에 두 제한 요소를 다 쓰면 어떤 조각이 나와요? 요런 조각, 요런 조각, 요런 조각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DNA의 특정 부위를 딱 정해놓고 잘라내는 효소인데요. 이 제한 요소가요. 가만히 보면 세균들이 가지고 있던 경향들이 있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세균들이 이제 다른 생물체가 이렇게 자꾸만 침입해 들어왔을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숙주로 삼는 다른 세균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세균의 아주 치명적인 부분을 딱 분해하는 요소를 만들게 되도록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한 요소는 아까 선생님이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여러 세균들로부터 각각 다른 부위를 인식하는 제한 요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한 요소가 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핵심적인 물질이 되었는가? 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 되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토양 세균이 그 BT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위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만일 제한 요소를 안 쓰고 그냥 DNA 분해 요소를 쓴다고 해보세요. 그냥 DNA 분해 요소는 아무 데나 막 자르는 거예요. DNA를 그야말로 망가뜨려서 조각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DNA 분해 요소를 그냥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잘리다가 이런 중간도 잘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자르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도 중간이 턱하니 잘려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한 요소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제한 요소 매뉴얼이 있어요. 제한 요소마다 어느 부위를 자른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의 DNA의 유전자 이 서열을 알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자를 수 있는 제한 요소를 딱 쓰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이 주변을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제한 요소를 딱 쓰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훼손되지 않고 딱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한 가지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BT 유전자를 잘라냈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은요. 세균이 갖는 고리 모양. 지금 동그랗죠? 이거는 지금 잘려 있는 거고요. 원래는 동그래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고리 모양의 유전자예요. 이것도. 염색체 또는 이제 유전자, DNA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크기가 좀 작고요. 일반적인 DNA보다는. 그 다음 이 플라스미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균들이 대체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플라스미드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또 다른 토양세균이에요. 요거랑 또 다른 요 아그로박테리움 요것도 세균인데 요 세균의 주 DNA는 여기 있어요. 메인은 여기 있고요. 요거는 보조 DNA예요. 플라스미드는. 보조 DNA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그로박테리움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 대사에 필요한 유전자 부위는 요 주 DNA에 대부분 다 있고요. 저 플라스미드에는 뭐만 있냐면 주로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했을 때 그것에 뭐 내성을 갖는 부위가 있다거나 뭐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게 있다거나 즉 일시적으로만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주로 플라스미드에 있어서 이거는 심지어 왔다 갔다가 돼요.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그 출입이 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한 DNA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로박테리움 입장에서도 특정 환경에 처해졌을 때 지금 이 플라스미드에 있는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서야 플라스미드가 쏙 들어오거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평상시엔 요거 가지고 쓰다가. 자,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는 빼도 이 아그로박테리움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 이 플라스미드가 지금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쓰이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이게 다른 이런 세균에 또 들어갔을 때 자기네끼리 증식이 돼요. 독립적인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것도 플라스미드가 지금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쓰이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스미드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게
결국 이 유전자를 안고 데리고 들어가는 운반체에 구실을 해요. 운반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제한 요소로 잘라낸 이 BT 유전자를 여기다가 꽂아야 돼요. 자, 꽂으려면 이 플라스미드를 다시 잘라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자르게요? 또 같은 동일한 제한 요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 요소는 플라스미드 자를 때도 쓰고 원하는 유용한 유전자 잘라낼 때도 써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 자리에 요 제한 요소로 아까 잘라낸 BT 유전자를 꽂으면 되는데 이때 또 꽂을 때 풀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요게 이렇게 딱 끼워질 수 있도록 조각이 실제로 마련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요 BT 유전자를 이 플라스미드에 잘 연결시키려면 풀과 같은 요소를 써야 돼요. 그 풀과 같은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붙여주는 연결 요소, DNA 연결 요소라고 부릅니다. 지금 플라스미드 BT 유전자를 연결한다 그랬죠? 그 단계에 DNA 연결 요소라는 거를 써서 DNA 조각과 다른 조각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탄생했죠? 요 플라스미드 자체가 지금 현재 재조합이 됐죠? 일부가 잘려나가고 BT 유전자가 꽂혔으니까요. 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아그로박테리움에 다시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 아그로박테리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조합된 유전자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뭐죠? BT 유전자를 식물체가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이 토양세균의 일부인, 그러니까 토양세균 중에 하나인 이 아그로박테리움이요. 원래 식물세포에 잘 감염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그로박테리움이 우리가 원하는 BT 유전자를 가진 채 식물세포와 같이 배양을 해주면 쓱 삽입이 돼요. 감염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BT 유전자가 이 식물세포의 유전자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꽂혔죠. 그죠? 그럼 이제부터 이 식물세포는 이 BT 유전자가 자기 건 줄 알고 전사 번역을 시켜서 바로 이 BT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회충 저항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식물이 돼버려요. 물론 이제 이 식물세포를 배양해서 개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식물체들은 세포마다 이 BT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돼서 스스로 해충 저항성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따로 농약을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식량 증산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물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 식물도 지금 현재 유전자가 변형된 거 맞죠? 유전자 변형 생물체 뭐라고 부릅니까? GMO라고 부릅니다. GMO 유전자, genetic, modified, 변형, organism, 생물체. 그래서 GMO에 해당하는 그런 식물체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까 확인 문제를 보면서 우리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쓰이는 제한 요소와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DNA 연결 요소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제한 요소의 역할은 뭐라고요? 특정 DNA 부위를 인식해서 자른 효소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는 BT 유전자와 그 다음에 BT 유전자를 잘라낼 플라스미드, BT 유전자를 꽂을 플라스미드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데 쓰는 거죠. 그죠? BT 유전자를 잘라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데도 쓰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 DNA 연결 요소의 역할은 뭐라고요? 플라스미드의 BT 유전자를 연결할 때 두 DNA 조각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쓰이는 플라스미드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유전자의 운반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유전자를 운반해주고 있죠? BT 유전자를 자신에게 꽂아서, 그죠? 그렇게 해서 세균에 삽입된 다음 이 세균이 지금 이 BT 유전자를 가진 이 플라스미드 때문에 식물 세포에 감염되었을 때 이 플라스미드가 운반체 역할을 해서 이 BT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BT 유전자, 원하는 유용한 유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는 제한 요소, 그 다음에 DNA 연결 요소, 플라스미드의 역할이 무엇인지 과정을 통해서 잘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량을 증산을 했는데 식량을 증산하는 여러 가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식량들을 안전하게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의 안전한 식품 보관 이런 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이 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들에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생물을 통하여 유용한 식품을 만들어내고 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도 아울러 같이 발전이 돼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식품의 보관법도 옛날에 주로 유행하던 전통적 방법이 있고요. 물론 지금도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한 현대적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통적 방법 중에 건조, 절임, 발효 이런 기술이 있고요. 현대적 방법에는 냉동이나 냉장, 그 다음에 통조림, 보존료를 쓰는 방법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에요. 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걸 건조라고 하는구나. 그걸 절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는 뭐냐면 수분을 제거하면 수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뭔가 이렇게 유해한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역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 마른 미역을 이렇게 봉투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걸 사다가 그걸 이렇게 잘라서 그때그때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건조시키는 방법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임법. 아주 진한 소금, 그러니까 이제 소금용액에 담궈 놓는다든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김치나 그다음에 이제 젓갈류나 우리가 그저 반찬류 중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농도가 높게 만들어서 조금씩만 먹는 그러한 반찬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거나 또는 아주 강하게 설탕 같은 것들을 써서 절여놓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럼 좀 이제 오래 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왜 오래 가냐면 너무 농도가 높아서 여기에 외부에서 뭔가 유해한 미생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 몸에서 물이 찍 빠지면서 죽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삼투압을 이제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바로 요것도 미생물 번식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이라 그래서 미생물을 아예 이용해서 그 식품에 있는 성분 자체를 유용한 물질로 변화시켜서 조금 더 이 보관 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요.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유보다 치즈나 요구르트가 약간 더 보관일이 긴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김치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보관 기간이 길어버리죠. 그것도 발효식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방법으로는 아주 옛날에는 냉장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냉장고나 또는 뭐 김치 냉장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예 냉동을 시켜버리면 좀 더 오래 가기도 하지요. 이렇게 온도를 낮춰버림으로써 역시 미생물이요. 너무 저온에선 증식을 못해요. 물질 대사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 이거는 아예 멸균 상태로 만들어서 밀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미생물이 출입할 수도 없고 이 안에도 멸균이 됐으니까 미생물이 증식도 못하고요. 그죠?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료 같은 거를 쓰는 방법입니다. 방부제 같은 이런 합성 보존료 또는 산화 방지제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뭐 실리카겔 같은 거 이렇게 딱 봉지로 해서 들어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보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관 방법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들이 자꾸만 이렇게 출현해서 우리 식품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전통적 육종 기술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한 육종 기술을 비교하면서 뭔가 식품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한 요 방법으로는 그렇게 잘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금 장점, 단점들이 많고요. 이것에 대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서 GMO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도 지금 굉장히 대립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됐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요거를 이제 정착을 시키려면 장점, 단점을 잘 알아서 단점을 자꾸만 보완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유전자 제조합 식품은 식품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걸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두면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좀 잘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이제 문제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인체 유해성하고 환경 문제. 이것이 이제 유전자 제조합 식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입장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골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체 유해성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일단 지금 현재 예전보다 알러지라고도 하죠.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유전자 제조합 식품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주범이 유전자 제조합 식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알레르기가 자꾸 생기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먹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가견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굉장히 논란 중인 것은 워낙에 우리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인을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대책을 자꾸만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식품 표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뭔가에 대한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자, 이 식품은 일단은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라는 걸 어쨌든 공지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너무나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 일반화돼가지고 굉장히 우리의 이 식생활에 크게 이미 침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품 표시제는 이미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 보실 때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장 봐서 가지고 온 음식물들에 이렇게 표시된 거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내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로 이 지금 그 재조합된 유전자가 쉽게 이동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품 표시제를 통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제 식품 표시제도 있지만요. 또 뭐도 있냐면 식품 안전성 평가제도라고 하는 것들도 각국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전자 제조합 식품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안전도는 어떤 측면이 있나를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각국에 지금 많이 도입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 나왔는데 유전자를 제조합시킨 농작물이 너무나 훨씬 병충해도 강하고 훨씬 빨리빨리 잘 커요. 맛도 좋아요. 일부러 물론 육종 기술의 이제 목표가 그런 거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병충해도 약하고 맛도 없는 그런 품종들을 경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토종의 종자들은 점점 재배를 안 하니까 멸종이 되어 갈 것이고요. 새로 생긴 이 지금 그저 유전자 재조합이 된 그 농작물만 단일화시켜서 자꾸만 경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종 다양성이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종 유전형질이 소실된다라는 그런 측면인 거죠. 물론 유전자 제조합 식품,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제조합이 된 농작물과 원래 있던 농작물이 다 있다면 공유된다면 오히려 다양성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다른 생물체로 유전자가 이동을 하는 현상들도 실제로 많이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전이 되는 거예요. 즉 유전자 제조합을 시키지 않은 생물로 내가 지금 유전자 제조합시킨 그 유전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농작물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고 잘못하면 그 생태계 평형이 교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주로 많이 유전자 제조합을 하는 측면이 해충 저항성
또는 잡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대신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만드는 그러한 생물들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해충이나 잡초 자체가 진화적으로 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슈퍼 해충, 슈퍼 잡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현상들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가? 엄격한 관리를 위한 아예 법률을 제정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관리하게끔 하자. 그냥 방치하지 말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안전성, 식품 안전성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환경 안전성 평가 제도도 있어서 등급을 주는 거죠. 이러한 농작물 개발은 됐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약하다. 또는 요거는 개발이 됐지만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평가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GMO의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죠? 요쪽은요. GMO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대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찬반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양쪽의 입장에서 한번 각각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또 여러분들 이 지금 GMO의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있냐면요. 이 GMO를 자꾸만 개발하는 이유의 핵심은 처음 시작부터 뭐였냐면 식량 증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을 증산하고자 하는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GMO의 생산이 알고 보면 식량의 증산에는 기여했을 수 있으나 실제 식량 부족 문제는 전체 총 이 작물의 재배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작물의 식량의 분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작물의 분배가 문제이지 식량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GMO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이제 정치사회적으로 가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겁니다. 뭔가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있고 넘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배 기술의 문제, 그러니까 그죠? 이 분배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경제적인 차이에 의한 이런 이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무조건 식량을 증산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GMO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오히려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풍족한 나라가 이 기술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또 다른 꼭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29쪽에 있는 생물 다양성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까 이 종다양성을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종이 그죠? 종수가 많으면 왠지 종다양성이 높다 이러한 느낌이 드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환경 문제에서 생태계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태계와 이 생태계에서의 여러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식량 자원을 자꾸만 증산하는 과정에서 주변 전체적인 생태계를 돌아보고 이 전체적인 생물의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자꾸만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복합적인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요 내용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는데 일단 생태계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생태계는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생물을 바라보는 가장 큰 시선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생태계라고 하는 건 생물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생물을 일단 집단으로 봐요. 생태계에 속하는 생물은요. 집단으로 어떻게 보냐면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서 일단 생물을 다루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태계에서는 생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생태계에서의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환경을 같이 포함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의 그러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생물적 요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색 식물 생산자, 초식동물, 육식동물과 같은 동물에 해당하는 소비자, 그리고 세균이나 곰팡이류가 포함된 분해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토양, 물, 공기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까지 포함한 비생물적인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요게 이제 생태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요, 잘 유지가 되어야 우리 사람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는 먹이사슬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생태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태계 평형의 기초는 바로 뭐냐면 먹이사슬이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 다음 이 먹이사슬을 기초로 하여 먹이사슬이 막 복잡하게 꼬여있는 모습을 우리는 먹이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먹이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평형이 잘 유지가 돼요. 평형 유지.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그냥 쫙 이렇게 먹이사슬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너무나 단순한. 그렇게 되면 중간에 한 종이 만약에 멸종이 되면 위아래 다 없어집니다. 연쇄적으로 다 멸종이 돼요. 그런데 먹이그물이 막 복잡하면요. 그 중에 한 종 정도 사라져도 예를 들어 그 상위 단계가 다른 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적인 멸종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웬만하면 생태계가 다시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가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이 생태계가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질소나 탄소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면 그 다음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쫙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잘 흘러가야만 이거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생태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처음 공급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에너지예요. 생태계 에너지의 근원은 빛이고요. 자, 이 빛을 처음에 일단 누가 활용한다라고 보셔야 되죠?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줘요. 그죠? 그럼 그것을 유기물의 형태로 소비자가 먹으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쭉 이동하죠. 그러다가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흘러감에 따라 늘 그 에너지를 전 단계 거를 100% 쓸 수 있는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에너지는 항상 전환될 때마다 열 에너지로의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생물 집단만, 생태계에 속한 이 생물 집단만 요렇게 먹이사슬을 토대로 요렇게 순서를 딱 정해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요렇게 나타내서 각 단계 에너지 보유량만 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보면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요. 즉 에너지는 이 먹이사슬 관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다?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사실도 여러분들 아울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계에 생물들이 뭔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이 뭔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를 들어 식량자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종이 다양하다, 종수가 많다, 요것만 생물이 다양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세 가지 측면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측면이 무엇인가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 다양성 말고 이것도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게 생물 다양성이에요.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부터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은요. 한 종 내에서 다 같은 종이에요. 근데 같은 종이면 다 뭔가가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한 종 안에서도 유전적 변이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부 색깔이 하얀 백인도 있고요. 우리처럼 황인도 있고요. 그죠? 까만 흑인도 있어요. 요런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자,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종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변화에 대처해서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멸종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쉽죠. 어떤 하나의 생태계 내에 얼마나 종수가 많은가, 그게 바로 종다양성인데요. 이게 이제 생물 종수도 좀 다양해야 되겠지만 여러 종들이 좀 고른 개체수로 있어야 또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는 관점이 되게 커요. 전 지구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산림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사막도 있고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존재하죠. 그거 자체가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자, 이 생태계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들쥐 개체군 다 들쥐예요. 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가지 특징,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들쥐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죠. 자, 이제 이 들쥐만 이 공간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숲에는, 숲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태계 내에 들쥐도 있고, 여기 보면 무슨 벌레도 있고요. 그죠? 버섯도 있고요. 개구리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살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 다양성이 높다. 그 다음, 지금 여기는 숲인데요.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막 강도 흐르고 있고요. 요런 데 보면 이렇게 좀 습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환경 조건이 좀 달라서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 다양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바로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측면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유지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왜요? 바로 우리가 아까 공부하신 식량 자원 같은 것들도 생물에서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의 그러니까 인간이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꼭 식량 자원일 수도 있지만요. 뭐 여러 가지 우리 그죠? 의약품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전해야 또 그죠?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가 되고 또 이런 게 잘 생물종 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죠. 그래야 우리도 이 안에서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생태계를 잘 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려면 물질도 잘 순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순환의 이 어떤 환경의 보존, 이걸 위해서도 생물 다양성은 잘 유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 중에 각국마다 이런 게 있어요. 종자은행. 아까 선생님이 GMO가 자꾸만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좀 뭔가 식량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만 단일화시켜서 경작하고 우리 토종 그러한 종들은 자꾸만 그죠? 요게 이제 보존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좋다. 새로 만든 거를 그래 키우자. 그런데 대신 예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토종의 어떤 종들은 종자은행에다가 넣고 보존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한 종자들만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저온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자은행이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다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지속 가능한 개발. 종자은행도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계속 이렇게 GMO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 살자는 경제적 개발의 그러한 개념도 들어가 있잖아요. 즉 산업적 경제적인 발전을 막지는 말자.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 생물 자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러한 여러 자원들을 그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개발들이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면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231쪽에 기본 문제 5번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O의 생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GMO가 현재 국가의 통제를 받아 생산되고 있어요. 자, 이거 자체가 GMO를 생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생산을 하자. 왜냐하면 통제받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입장이 아니네요. 현재의 식량 문제는 바로 식량 분배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반대한 입장이죠. 분배만 잘하면 되는 걸 뭐하러 GMO를 만드냐 이 얘기니까 요게 바로 GMO 반대 입장의 대표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작물은 실제로 육종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자꾸 육종 기술을 발전시켜서 GMO 열심히 하자. 이건 찬성이죠. 유전자 제조학 기술로 원하는 특성을 가진 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냐? 이건 GMO의 장점이죠. 자, 식품 판매 시 정확한 성분 표시로 소비자 선택권을 충족시키면 GMO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다. 찬성 입장이네요. 따라서 반대 입장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6번으로 갈게요.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게 한 것 골라보래요.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책은 식품 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맞죠? 식품의 재료에 해당하는 그 재료들의 원산지를 잘 표시해서 사람들이 아 뭔가 지금 요건 안전하구나 아니다 여기는 지금 위험한 곳인데 요거를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맞고요. 식품의 생산자는 식품 생산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안전의식을 가져야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겠죠? 자, 맞고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 무슨 색소라든가 그저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 있겠죠. 뭐 무슨 맛을 위해서라던가. 자, 그런 거는 맛과 기호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며 건강에 영향 주지 않나요? 아니죠. 매번 그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데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죠. 정답은 그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우리 서술형인데요. 식품보관법이에요. 자, 각각 식품보관법 알맞은 단어를 써라 그 얘기예요. 식품을 소금이나 설탕에 절여 미생물 번식을 억제한다. 이거 뭐죠? 절임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유산균을 이용하여 미생물이에요. 우유로부터 요구르트 만들어낸다. 어떻게 한 거게요? 발효시킨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온도를 낮추어서 미생물의 물질에서 번식을 억제시킨다. 냉장 혹은 냉동. 그죠? 냉장 혹은 냉동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생태계와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생태계 평형의 기초는 뭐라고요? 먹이사슬입니다. 맞아요. 먹이사슬이 잘 유지가 돼.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네요. 자, 안정된 생태계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맞고요.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세 가지 요소로만 자 뭔가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땐 좀 고민하셔야죠. 많이면 대부분 틀렸는데 자 그러면 이거 아니고 딴 게 뭐 있나요? 생태계? 있죠. 지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뭐만 얘기한 거죠? 생물 요소만 얘기한 거고요. 생태계에는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비생물 요소. 바로 환경 요소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4번 생물종이 다양하고 개체들 간의 유전적 변이가 다양하면 결국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죠. 종 다양성도 높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요. 그러면 좀 더 생태계가 안정될 것입니다. 이건 맞는 서술이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 개체수, 무기환경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자, 올바른 서술 잘 되어 있네요. 틀린 것은 3번 골라주세요. 자, 이제 우리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서술형, 그러니까 용어 객관식인데요. 자,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이런 다양성을 각각 무슨 다양성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출제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한 생태계 내의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무슨 다양성이에요, 이거? 종 다양성이죠. 생물종 다양성 그래도 되고요. 종 다양성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구성하는 개체들 사이에 유전적 변이가 다양하대요.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생태계가 산림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사막도 있고 다양해요. 무슨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그럼 이게 맞게 연결된 것은 몇 번에 가 있어요? 2번 골라주세요. 자, 이제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 뭐가 좋은가? 왜 꼭 유지해야 하는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생물종의 유전자원 보존으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생산성 증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현재 사용하는 생물자원 이외에 새로운 생물자원을 개발하면 조금 더 식량자원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량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 이것도 생물 다양성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야생 생태계를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로 만들어서 농작물 생산성을 높인다. 이게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과정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생물 다양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과정에 해당해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는 골라주세요. 3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이제 우리 11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 종류의 식물 종자를 수집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기관으로 일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수한 희귀 종자를 발굴하고 복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개발할 수 있고 신약 개발 등도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대요.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종자은행. 우리가 조금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해서 아마 잘 기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실력 문제 풀면서 오늘 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34쪽에 실력 문제 4번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봤던 그림 같은데요. 오늘 요거 탐구학습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 내용이에요. 뭐죠? 유전자 제조합 기술의 과정에 대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문제로 했는데요. 자,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 약하나 맛이 좋은 요 이제 작물을 병에 강하면서도 맛이 좋은 품종으로 육종을 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기술을 썼대요? 병에 강한 브라시카 유전자를 운반체 DNA를 이용해서 주입했대요. 지금 운반체로 뭘 쓰는 것 같아요? 이 동그란 거? 플라스미드를 쓰고 있고, 지금 A는 제조합이 이미 된 거죠. 지금 요 유전자가 삽입이 된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에 이 과정에서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 사용하나요? 사용하죠. 일단 요 유전자 뜯어낼 때 제한 요소 써야 되고, 플라스미드 자를 때도 제한 요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할 땐 뭘 쓴다고요? DNA 연결 요소 써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니은에 자, 나에는 요거는 지금 현재 이 유전자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의 그러한 식물이에요. 자, 여기는 가에 있는 유전자, 원래 그죠? 개량하기 전에 자, 요 개체와 이 속에 있는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요 유전자가 끼어 들어갔다고 해서 원래 있던 유전자는 다 없어졌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유전자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유전자도 그대로 있네요.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것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전자는 그대로 있죠. 그런데 요 유전자가 삽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맞는 서술이죠. 일단 여기 있는 유전자와 동일한 게 일단 여기에 당연히 있죠. 많이 있어요. 디귿에 자, A는 브라시카 유전자를 제공한 식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플라스미드예요? 아니죠. 플라스미드는 원래 누구 거죠? 세균 거예요. 그죠? 세균한테 플라스미드만 얻어서 지금 이 배춧가 식물은 뭐만 준 거예요? 이 유전자만 제공한 거죠. 그죠? 이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플라스미드는 세균 겁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그는 골라주세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은 새로운 중단으로 넘어갑니다. 과학적 건강관리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뵐게요.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